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제 돈으로 시어머니 별장을 사줬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사는 집을 친정엄마 명의로 돌렸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고 그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서 휴대전화가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푸른 불빛이 식어버린 찻잔에 어른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그날따라 야근을 하며 마지막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진작 퇴근했어야 했지만 일을 어중간하게 남겨두고 가는 걸 용납 못하는 제 꼼꼼한 성격 탓이었습니다. 어중간하게 남겨두고 가는 걸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순간 화면에 은행 알림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 문자 한 통이 제 인생 최악의 지진을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래 알림. 고객님 계좌에서 10억 원이 성공적으로 이체되었습니다. 10억 원. 눈앞이 아찔해지는 숫자였습니다. 10억. 현기증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액수 때문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 10억은 제가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온 제 개인 재산이자 혼수로 가져온 저만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별도의 예금 계좌에 고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우리 가족의 비상자금이자 절대 손대서는 안 될 마지막 보루라고 신신당부했었죠. 그는 절대로 이 돈에 손대지 않겠다고, 그 경계선을 존중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은행 앱에 겨우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화면이 켜졌고 계좌 잔액은 문자 그대로 정확히 0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단 한 건의 이체 기록 10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박영숙, 바로 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기보다는 온몸을 꿰뚫는 듯한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평탄한 길을 걷다가 예고 없이 바닥 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한 기분이었습니다. 10억 원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운전했습니다. 머릿속은 의심과 고통,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집안의 모든 경제적 부담은 제 몫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제 개인 돈으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성금 대부분을 치렀습니다. 남은 은행 대출금, 생활비, 심지어 시동생 학원비와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마다 들어가는 병원비까지 모두 제 월급으로 해결했습니다. 민준 씨는 월급의 일부만 개인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고만 했죠. 저는 괜찮다고, 부부는 원래 함께 고생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10억 원, 이것만은 제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 했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든 인도적인 해명을 찾아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생겼을까?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왜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을까요? 왜 수취인이 병원이나 기관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을까요? 결국 이성이 감정을 이겼습니다. 감정을 이겼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민준 씨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결혼 5년. 저는 진심과 돈으로 이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 들뜨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민준 씨, 지금 어디예요?
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서연아, 나 지금 어머니랑 경기도 외곽에 좀 나와 있어. 무슨 일이야? 민준 씨의 대답 너머로 바람 소리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방금 은행에서 문자 받았어요. 내 예금 통장에 있던 10억 원이 전부 인출됐던데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와 희미한 웃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이윽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이상 즐거운 기색은 없고 짜증과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거? 뭐 그런 걸로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해.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 10억 원이요. 10만 원이 아니라고요. 그걸 별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말해줘요. 그 돈으로 뭘 한 거예요? 누가 당신 마음대로 내 돈을 빼낼 권리를 줬죠?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곧 드러날 잔인한 진실을 기다렸습니다. 제 차가운 말투에 민준 씨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몇 초간 침묵하던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누구니? 하고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 사들였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짜증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랑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계약금 걸고 왔어. 아주 멋진 곳이야. 당신도 보면 마음에 들걸. 당연 정원도 있고 공기도 맑고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쌩쌩 달리고 가로등은 밝았지만 제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돈으로 그의 어머니에게 10억 원짜리 별장을 선물한 것입니다. 저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뭐라고요? 누구 돈으로 어머니 집을 사줘요? 저는 답을 알면서도 되물었습니다. 그저 끔찍한 농담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당신 예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샀지. 그럼 무슨 돈으로 사? 말했잖아. 어머니 집 사들였다고.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추궁당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당신 돈이 우리 가족 돈이지.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편히 쉬실 좋은 집 한 채 사들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서연아. 결혼 5년 만에 저는 이렇게 뻔뻔한 배신을 처음 겪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더 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한 약속 기억 안 나요? 이 10억은 내가 결혼 전부터 모은 내 개인 재산이고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비상금이라고.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저는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 대출 서류를 준비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 돈의 거의 전부를 털어 성금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10억 원만큼은 남겨두었죠. 저는 민준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아프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민준 씨는 저를 안으며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하고 제 개인 재산을 존중하겠다고. 그 약속 어디다 버렸어요? 제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실망감 때문에 떨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집 대출금도
아직 갚고 있잖아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도 다 내 월급으로 내고 있고요. 당신이 이 비상금에 단돈 1원이라도 보탠 적 있어요? 생활비라도 제대로 부담한 적 있냐고요? 민준 씨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말하는 것 좀 봐. 부부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따져? 난 남자로서 어머니를 챙겨야 할 의무가 있어. 어머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효도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은 아내로서 남편을 지지해줘야지. 지지요? 당신이 내 개인 재산 10억을 마음대로 빼돌려서 당신 어머니 별장을 사주는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지지하라고요? 제 목소리는 억눌렸던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알아요? 5년 동안 이 집 대출금부터 차유지비, 당신 어머니 병원비, 심지어 당신 동생 학원비까지 전부 내가 감당했어요. 당신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짊어졌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그럼 난 이 가족에게 대체 뭐예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아들이 효도 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부부 사이에 돈을 같이 쓰는 건 당연한 거지.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몸도 내 돈도 다 우리 거야. 넌 남인데 감히 내 아들이 엄마 챙기는 걸 막아?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넌 남이야라는 그 한마디가 지난 5년간 겹겹이 쌓여온 제 인내의 껍질을 뚫고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0억 원, 깨져버린 약속, 제가 짊어졌던 모든 부담을 합친 것보다 그 세 글자가 더 아팠습니다. 남이라고. 저는 중얼거리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남이었군요. 분노와 고통, 실망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서운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5년간의 헌신 끝에 저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이 가족의 돈 버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걸어다니는 지갑이었을 뿐입니다. 뭘 웃어? 똑똑히 들어도. 별장은 이미 샀으니까 네가 뭘 해도 소용없어. 조용히 넘어가.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망신당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남이었네요. 그리고 남이라면 남처럼 행동해야죠. 그녀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저는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힘없이 늘어뜨린 손에서 휴대전화가 차 시트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한 뒤에 버려지고 부정당하는 기분, 그 어떤 육체적 상처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세 글자는 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삶은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차 할부금을 내고 민준 씨와 시어머니, 시동생까지 온 가족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경력을 쌓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지지했습니다. 제가 잠시 기둥 역할을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가 말한 경력 개발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월급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챙겨두고 제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돈으로 제게 묻지도 않고 효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그렇게 눈이 멀었던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금을 내고 매달 허리가 휘도록 대출금을 갚아온 그 집. 하지만 이제 그곳은 한 남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온화한 분입니다.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한 날부터 항상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의 무책임함과 의존적인 성격을 경고했었죠. 하지만 저는 사랑과 그의 달콤한 약속을 믿으며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댁에 도착해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웬일이니? 이렇게 늦게 민준이는 어쩌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 늦었어요, 엄마. 민준 씨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가신 후에야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민준 씨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민준 씨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더 짜증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왜 또 전화했어? 집에 와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회사 사람들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걱정 마세요. 소란 안 피워요. 민준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10억은 내 결혼 전 개인 재산이에요. 당신은 내 동의 없이 그걸 이체했어요. 돌려줄 생각 있긴 한가요? 민준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조롱과 오만함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돌려달라고? 서연아, 농담도 참. 어머니 집 사드렸다고. 이미 돈 다 치렀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돌려줘. 그렇게 순진한 소리 좀 하지 마. 부부는 경제 공동체야. 몰라? 당신 돈이 내 돈이고 이 집안 돈이라고. 민준 씨, 법적으로 결혼 전 개인 재산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여전히 개인 재산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합의가 없었고요. 당신은 약속을 어겼고 내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거예요. 저는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법은 무슨 법?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10억 때문에 남편을 고소라도 하겠다고? 그럴 배짱은 있고.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절대 그런 짓을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집에 나와 단 1원도 못 돌려줘. 이건 효도라고. 알겠어?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또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서연아, 똑똑히 들어. 이 별장은 이제 내 거야. 돈 돌려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계속 내 아들 귀찮게 굴면 내 회사까지 찾아가서 망신 줄 테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 저는 그들의 협박과 모욕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가졌던 모든 존중과 애정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통화가 제게 마지막 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제 존재와 가치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남으로 생각한다면 저도 남처럼 행동하죠. 어머님과 민준 씨, 새별장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우리 곧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민준 씨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우리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웨딩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소는 역겹고 거짓되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례 없는 냉철함과 결단력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들에게 남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제 눈빛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고통이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의 차갑고 절박한 결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냉정하게 통화가 끊긴 후 저는 친정집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아.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께 이 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차가운 은행 문자부터 민준 씨의 뻔뻔한 인정, 그리고 시어머니의 넌 남이야라는 말까지.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온화했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10억을?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가 있니? 민준이, 그놈은 인간도 아니야.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않니? 그 집안 사람들 욕심 끝도 없다고. 네가 그렇게 다 짊어지고 사니까 이제 와서 널 물어뜯는구나. 알아요, 엄마. 제가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픔은 분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 제 것은 제가 되찾아야죠.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고 어머니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다시 전화 왔네요. 아마 겁이 나나 봐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안 와? 어디서 감히 내 전화를 끊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마치 제가 벌을 받아야 할 아이라도 되는 듯 권위적이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내 돈 10억으로 뭘 했냐는 거죠. 저는 민준 씨가 놀랄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설프게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말했잖아. 어머니 집 사들였다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것도 좋은 투자 기회야. 양평 그 동네가 요즘 뜨고 있어서 나중에 팔면 돈이 더 될 수도 있어. 걱정 마. 내 개인 돈으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투자가 기회라고요? 그건 점유 이탈물 횡령이에요. 민준 씨, 당신도 알잖아요. 그 10억이 내 결혼 전 재산이고 법적으로 명백한 내 개인 자산이라는 걸. 저는 명확하게 다시 짚어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논리가 달리자 저를 억누르기 위해 권위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부부 사이에 누구 돈이 어디 있어. 다 공동 재산이지. 넌 항상 그렇게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남편이랑 돈 문제로 따지더라.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편히 쉴 집 한 채 마련해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난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거야. 저는 민준 씨가 우리 차 안에서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 돈으로 사준 그 비싼 차 안에서 말이죠. 그는 그 차에 편안히 앉아
자신의 배신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적이 없으면서 제가 그의 가족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항상 요구했습니다. 당신 의무가 아내 돈으로 별장 사서 효도하는 거였어요? 그럼 저와 이 작은 가정에 대한 당신의 의무는 어디 갔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애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지난 5년간 당신은 이 집 대출금, 생활비, 당신 어머니 병원비, 심지어 당신 동생 학원비까지 당신이 뭘 보탰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는 것 말고 당신이 한 게 뭐냐고요. 민준 씨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효자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기적인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했잖아. 난 남자고 큰일을 해야 한다고. 당신은 아내로서 날 믿고 지지해야지. 그렇게 이기적이고 속 좁게 굴지 마. 그의 서투르고 자기만족에 가득 찬 변명은 제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 자체에 대해서도 저를 속여왔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그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초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준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전화를 끄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받아야 해요. 엄마. 그들의 뻔뻔한 말을 끝까지 들어야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께 속삭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감히 네 남편 전화를 끊어? 아주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똑똑히 들어.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마. 별장은 이미 샀으니까 네가 일을 크게 벌여봤자 너만 망신당하는 거야.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10억 원은 제 개인 돈입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합당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은 무슨 설명? 내 아들이 엄마한테 집 사주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게 효도야. 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위해 기뻐해야지. 어떻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넌 대체 어떤 인간이니?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행동이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효도라고 여겼고 돈을 빼앗긴 저를 오히려 죄인 취급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하는 효도 말인가요? 어머님, 저는 민준 씨가 효도하는 걸 막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돈으로 해야죠. 자기가 번 돈으로요. 제 개인 돈이 아니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 민준이 돈이지. 이 집에 시집와서 이 집 밥 먹었으면 기여할 책임이 있는 거야. 넌 아내로서 남편을 이해해야지. 내 남편은 책임감 있고 엄마를 생각할 줄 아는 남자야. 너 같은 며느리는 영광으로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낡은 논리로 저를 억압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누구 돈 나누지 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란 아들이 며느리의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 어머니께 별장을 사드릴 수 있는 곳이군요. 그리고 며느리가 반대하면 그건 비뚤어진 효도라고 비난받는 곳이고요. 맞죠?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착함과 논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악의와 경멸이 가득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인 것, 돈만 아는 것, 똑똑히 들어.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넌 의무가 있어. 내 몸도 내 돈도 다 우리 거야. 넌 여기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어.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제가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재산과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님,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 오늘 하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제가 남이라고 하셨으니 저도 남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고, 민준 씨가 혹시나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강철 같은 결심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별장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모습이 배신당하고 남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여기에 앉아있는 제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5년. 저는 제 젊음의 5년을 바쳐 그들이 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 짊어져 온 부담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출, 걱정으로 지새운 밤들.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결혼 1년 후에 샀습니다. 저는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집값의 60%를 성금으로 냈습니다. 남은 은행 대출은 제 월급으로 갚는 조건으로 계약했죠. 민준 씨는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의 월급은 개인 용돈으로 쓰기에도 빠듯했고, 생활비, 관리비 등 대부분의 지출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준 씨는 출퇴근과 대외 활동에 필요하다며 차를 원했습니다. 저는 또 연말 보너스와 제 적금을 깨서 차를 샀습니다. 명의는 민준 씨 앞으로 했죠. 매달 나가는 유지비와 기름값도 제가 냈습니다. 민준 씨는 차를 몰고 출근했지만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민호에게 들어간 돈도 빼놓을 수 없죠. 시어머니는 자주 편찮으셨고 크고 작은 병원비는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투자 때문에 돈이 묶여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하지 못하고 우리 부부에게 얹혀 살던 시동생. 민준 씨는 동생을 가엾게 여겨야 한다며 이런저런 자격증 학원비를 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돈도 제가 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이 채우지 않는 재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제 희생이 행복한 가정과 남편, 시댁의 존중으로 보상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뻔뻔한 배신, 고승뻔뻔한 배신. 민준 씨가 몰래 제 개인 돈 10억을 빼돌려 그의 어머니에게 별장을 사준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네 돈은 우리 돈이라고 선언한 것. 제 안의 분노는 더 이상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차갑고 단호한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민준 씨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5년간의 정 때문에 용서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의 악독한 말들이 마지막 남은 감정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질렀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구만 했습니다. 엄마. 저는 친정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5년 동안 그들에게 착취당했어요. 이제는
저 자신과 제 희생을 위해 정의를 되찾을 때예요. 어머니는 저를 지지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널 믿는다. 서연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렴. 청원이는 저를 지지와 사랑이. 우리 딸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강철 같은 결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 씨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연, 끝까지 배신당했고 이제 행동에 나서란 여성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친정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의 친정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은 내면의 혼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엄마, 그들은 저를 남이라고 했어요.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몸도 내 돈도 다 우리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저를 더 이상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돈 버는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딸아. 어떻게 할 거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이혼할 거예요, 엄마. 당장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기 전에 그들의 뻔뻔함과 탐욕에 대해 교훈을 줘야겠어요. 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그들이 웃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모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후에 산 재산이지만 성금과 매달 내는 대출금은 모두 제 결혼, 전개인 재산과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 은행 영수증, 월급 명세서 등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차갑지만 합법적이고 완전히 공정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 사는 이 아파트.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새별장이 생겼으니 언제든 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제 개인 재산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걸 잊고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즉시 민준 씨와 시어머니로부터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태블릿 PC를 열어 법률 전문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뭘 하려는 거니?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 내일 당장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계획에 대해 이 아파트가 제 돈으로 구입되었다는 사실과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곧 실행할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가치의 90% 이상을 기여했어요. 이 집 소유권을 엄마 명의로 이전할 거예요. 그들이 제 돈으로 자기들 집을 샀으니 저도 제 집을 되찾아야죠. 그들이 제 돈으로 자기들 집을 샀으니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놀라셨지만 잠시 생각하시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네가 오라.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 말고 네 할 일을 하렴. 엄마는 우리 딸 믿는다. 어머니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친정의 따뜻함이야말로 지금 제게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돌아오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급히 만나자. 그리고는 매매 계약서부터 성금 납부 영수증, 매달 대출금을 상환한 은행거래 내역서까지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은 서류 하나하나가 제가 겪어야 했던 기만과 배신을 상기시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남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계선을 그었고 저는 남으로서 그 경계선을 넘어 정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을 알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충격이나 실망감은 없었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단력과 명확한 계획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시어머니가 저를 남이라고 선언하고 민준 씨가 제 재산 탈취를 묵인한 그 순간에 이미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로부터 온 수십 개의 협박과 분노가 담긴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의 메시지. 서연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당장 집에 안 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시어머니의 메시지. 이 되바라진 며느리야. 우리를 속여? 어떻게 그런 천벌 받을 짓을 할 수 있어? 당장 명예 이전 취소 안 하면 법적으로 가만 안 둬. 이 사기꾼, 그들의 협박과 사실 왜곡은 제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 씨,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평온했습니다. 서연아, 집에 왜 안 와?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어머니 지금 노발대발하셨어.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준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전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은 날 배신했고 결혼 서약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가장 중요한 건 당신 가족이 나를 남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단호함에 놀란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비웃었습니다. 남? 지금 농담해?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넌 나랑 이혼 못해.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혼은 쉽지 않죠. 하지만 한쪽이 재산을 빼앗기고 모욕당하고 돈 버는 도구 취급을 당했을 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 새 별장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우리는 법정에서 보게 될 거예요. 거기서 당신은 내 재산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할 테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민준 씨가 퍼붓는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제 손으로 마지막 남은 감정과 희망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어젯밤의 피로나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똑똑히 알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리석었던 결혼을 위해 흘릴 눈물은 이제 다 말라버렸습니다. 전화로는 강하고 단호하게 굴었지만 방에 혼자 앉아 있자 밤새 억눌렀던 감정들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 씨나 그의 가족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바쳤던 5년간의 진심이 너무나 아까워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연애 초기의 소소한 추억들, 함께 가정을 꾸리자던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민준 씨는 착하고 진실해 보였고 항상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평생 의지할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그가 단지 무책임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엄마 말만 듣는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그의 무심함을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핑계로 합리화했습니다. 재정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취미, 여행,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모두 포기하며 빚을 갚고 그의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대가는 10억 원, 시어머니의 새 별장, 그리고 넌 남이야라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순진함 때문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것 때문에, 그들이 저를 집 나르는 당나귀처럼 이용하도록 내버려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10억 원은 다시 벌 수 있지만 5년의 청춘과 진심, 무너진 신뢰는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15분 남짓 모든 분노와 후회를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계셨지만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만 따뜻한 물 한 잔과 휴지를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셨습니다. 고통이 조금 가라앉아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 눈물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이 승리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단호해져야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고통받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기로 결심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단호해져야 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쏟아낸 후 저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눈물은 나약함을 씻어냈고 이제 강철 같은 결단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가볍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화장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특히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이 제 지치거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인함, 전문성, 그리고 법적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의 냉철함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방을 나서자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괜찮니? 어머니가 다정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제 목소리는 한층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짓밟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아침을 조금 먹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획이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남은 재산 보호. 가장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여 민준 씨와의 모든 재정적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가 제 개인 돈으로 별장을 산 것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2단계, 10억 원 횡령 행위와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기여한 바에 대한 증거 수집. 3단계,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밟고 민준 씨를 상대로 개인 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 제기. 저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친구인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구시의 등기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엄마가 지금 저랑 같이 가주셔야 해요.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를 바로 진행해야 해요. 어머니는 즉시 일어서셨습니다.
알겠다. 같이 가자. 엄마가 증인도 서주고 명의도 받아줄게. 걱정 마.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지지는 제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가는 동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더 걸려왔습니다. 민준 씨나 시어머니가 다른 번호를 사용해 전화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모욕이나 협박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말은 무의미했습니다. 나약함은 사라지고 거의 무감각에 가까운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 가치가 민준 씨의 아내나 그 집안의 며느리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 버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 도구가 얼마나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백미러에 비친 제 눈빛이 날카롭고 단호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서연, 배신당했고 모든 것을 되찾을 서연이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등기소에 도착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믿음직한 오랜 친구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연 씨, 정말 이 결정에 확신이 있나요?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확신해요. 최 변호사님, 이 집은 제 결혼, 전 개인 재산과 지난 5년간의 제 월급으로 산 거예요. 민준 씨는 거의 기여한 바가 없어요. 게다가 그는 제 개인 재산을 거액 횡령했고요. 이혼 전에 제 마지막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명예 이전은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모든 자금 출처 증거를 제시하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고, 이 증빙 자료들이라면 이 집이 서연 씨의 특유 재산임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복잡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증여하는 것은 현명한 조치입니다. 법적으로 남편인 민준 씨는 서연 씨와 친정어머니 사이에 거래에 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걱정 말고 하렴. 엄마는 널 믿는다. 이 집은 내 피땀인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지. 우리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 신분증, 각종 납부 영수증과 대출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저는 증여계약서에 서명하며 마치 과거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저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이 커서의 차, 펜을 쥐고 서명하는 순간 10억짜리 별장을 얻었다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11시쯤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련한 그 집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지금 기분은 기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긴 뭘, 딸아, 이건 내 집이야. 엄마는 그냥 맡아주는 것뿐이란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준 씨가 10억 원을 무단으로 횡령한 것은 혼인 및 가족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며 재산 횡령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민준 씨와 시어머니에게 이 집의 소유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통보할 겁니다. 3일의 시간을 주고 집을 비우라고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10억 원 반환 청구와 함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소를 떠나기 전 저는 최 변호사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 간결한 통보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보낼 이 문서는 공식적인 퇴거 명령서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가올 대결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정오에 아파트 명의 이전을 마친 후 저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한결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친정집에 머물며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이나 시댁의 탐욕에 맞서지 않고 익숙한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기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10억 쇼크 이후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몰래 내 돈을 빼갈까 걱정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 허리를 휘게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을 켰습니다. 즉시 수많은 알림음과 함께 부재중 전화,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예상대로 제 전화는 민준 씨, 시어머니, 심지어 시동생까지 돌아가며 퍼부은 연락으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아마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별장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가 진실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저는 화면을 훑어보았습니다.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셀 수 없는 메시지, 모두 협박과 절망이 뒤섞인 어조였습니다. 민준 씨, 서연아,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등기권리증이 내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당장 집으로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안 오면 후회하게 될 거야. 시어머니, 이 되바라진 것. 우리를 속여? 어떻게 그런 천벌 받을 짓을 할 수 있어? 당장 취소 안 하면 법정에 세울 줄 알아. 네가 민준이 돈으로 집 사서 내 엄마한테 넘긴 사기꾼이라고. 시동생, 형수님, 왜 그러세요? 잘 살던 집인데 갑자기 왜요? 형 지금 난리 났어요.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와서 엄마랑 형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메시지를 하나씩 읽으며 두려움 대신 깊은 경멸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물질적 손실에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돈으로 집을 샀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준 씨가 이 집에 보탠 돈이 얼마나 된다고. 모두 제 피와 땀, 제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나 전화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분노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혼란을 해결해줄 의무는 제게 없었습니다. 제 행동은 합법적이었고 그들의 배신에 대한 가장 공정한 복수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전문성과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법적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잊기 위해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하는 바람에 결국 무음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조용한 카페로 가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 씨와 시어머니에게 보낼 단 하나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최 변호사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문구를 조언해 준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박영숙 여사님께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합법적인 소유권은 금일부로 제 어머니인 김은혜 여사님께 이전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가 제 결혼 전 개인 재산과 축적된 급여로 구입되었으므로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이 시간부로 두 분은 더 이상 해당 주소의 소유주가 아니며 합법적인 거주 권한 또한 없습니다. 합법적인 거주 권한 또한 없습니다.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3일 이내에 모든 개인 짐을 정리하고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위기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점유를 계속할 경우 새로운 소유주의 합법적인 주거 공간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찰 신고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0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된 개인 재산을 되찾기 위해 민준 씨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제 변호사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 가족 모두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서연드림. 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단호했으며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말이나 비난 대신 오직 법과 권리의 언어만을 사용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즉시 민준 씨, 시어머니, 시동생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모든 연락수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미쳐 날뛸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집을 비우라는 요구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반환 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탐욕과 배신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3일.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준 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공식적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틀이 무서운 침묵 속에서 흘렀습니다. 그들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준 시간. 민준 씨나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렇게 쉽게 패배를 인정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3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해외 파트너와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회의 중에 죄송하지만 가족분들이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가장 최악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명예와 경력을 쌓아온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파트너에게 사과하고 동료에게 회의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창백한 얼굴로 옆에 서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쓰면서 경비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로 수십 명의 동료, 경비원, 심지어 다른 층 직원들까지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집을 빼앗고 남편을 고소한대요. 시어머니가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민준아, 어쩌다 저런 악독한 년을 아내로 맞아서 저것이 내 어미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제가 나타나자 민준 씨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아, 잘났어 정말.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서류 당장 취소하고 어서 나랑 같이 집으로 가. 저는 민준 씨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본 다음 바닥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중의 호기심과 비난이 섞인 눈빛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과 어머님. 지금 여기서 무슨 추태를 부리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민준 씨를 멈칫하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감히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 네 엄마 명의로 집을 빼돌려. 이 파렴치한.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떤 집 말이죠? 파렴치한. 지금 그걸 몰라서. 지금 그걸 몰라서. 지금 그걸 몰라서. 지금 그걸. 저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제 적금과 월급으로 산 집이에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제 개인 재산 10억 원을 횡령해서 별장을 샀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재산을 지키기 위해 완전히 합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민준 씨에게 짐을 뺄 시간으로 3일을 드렸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지금처럼 드러눕고 소란을 피우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법과 가족의 명예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만 보여줄 뿐이죠.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침묵은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회사 로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느낀 모양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이용해 민준 씨와 저를 둘러싼 모든 동료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에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협박과 소란은 제가 입을 열게 만드는군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의 대출금부터 생활비, 시어머니의 병원비, 심지어 시동생의 학원비까지 모두요. 제 남편 민준 씨는 항상 경력을 쌓느라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한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남편이 제 결혼 전 개인 재산 10억 원을 몰래 인출했다는 사실을요. 비상시를 위해 마련해둔 그 돈으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양평에 있는 별장을 사주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더 큰 웅성거림으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비난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민준 씨와 시어머니에게로 향했고 거기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10억 원, 그것은 너무나 큰 액수였고 너무나 뻔뻔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추궁하자 시어머니는 제게 넌 남이야. 내 돈은 이 집안 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반복했습니다. 제가 남이기 때문에 제 동의 없이 제 재산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 친정어머니 명의로 이전하여 제 합법적인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일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며 현재 이혼 및 10억 원 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드러누워 있던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네가 다 꾸며낸 얘기야. 그 돈은 민준이 돈이야. 네가 무슨. 어머님, 모든 증거는 은행과 관계기관에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두 분이 여기서 소란을 피운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민준 씨는 제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떠나지 않으시면 공공장소 소란 및 회사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민준 씨는 제 말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말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동료들 앞에서 폭로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침착하게 군중을 뚫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등장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라앉혔고 곧 큰 전환점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제게로 똑바로 다가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조금 늦었군요. 죄송합니다. 이 남자의 등장은 제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 남자는 제 앞에 서서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기품과 단정한 옷차림은 민준 씨 가족의 혼란스럽고 분노에 찬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민준 씨와 박영숙 여사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신 김은혜 여사님의 법률 고문이며 곧 진행될 서연 씨의 이혼 및 재산 분쟁 소송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등장은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로고르서 덩장은 민준 씨와 보덩을 시어머니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방금 일어났던 시어머니는 다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변호사라니요?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변호사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 최 변호사는 민준 씨를 완전히 무시하고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이혼이나 퇴거 문제로 왈가왈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은 이미 법적으로 명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개인 재산 횡령 행위에 대해 통보하러 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며 저조차도 일부만 알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신이 서연 씨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이체한 10억 원은 단순히 서연 씨의 결혼 전 예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서연 씨의 외할아버님께서 수년 전에 설립하신 신탁기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 수익금이었습니다. 유언장과 신탁관리 계약에 따라 이 자금은 서연 씨의 명백한 특유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며 당신에게는 이 돈을 사용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신탁기금과 외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에게 결정타였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큰 사업을 하셨던 외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만들어 두신 것으로 오직 어머니와 저만이 그 존재를 아는 비상금이었습니다. 제가 이 10억을 결혼 전 예금이라고 말한 것은 진짜 출처를 비밀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최 변호사는 법적 무게를 더하기 위해 모든 진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 재산은 서연 씨의 명예 하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큰 금액을 무단으로 이체하고 사용한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반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로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로비는 거의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초기에 오만함을 완전히 잃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효도나 부부간의 정 같은 것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범법 행위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무의미합니다. 최 변호사가 선언했습니다. 10억 원은 서연 씨의 신탁 기금 형태로 보호받는 합법적인 개인 재산입니다. 민준 씨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이 돈을 무단으로 점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이라면 당신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최 변호사의 이 말은 민준 씨의 가장 깊은 공포를 찌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직장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그에게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그냥 민사 분쟁일 뿐이잖아요. 부부 사이의 돈 문제로 어떻게 형사 고소를 합니까? 민준 씨는 창백해진 얼굴로 더듬거리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엄포이기를 바라는 희미한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철을 열어 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최 변호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더듬거리며 실례지만 저는 변호사이고 법적 근거에 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계좌, 특히 신탁 기금 형태로 보호받는 자금을 무단으로 이체한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저희는 은행 거래 내역, 자금 출처 증명서, 그리고 당신이 이 돈을 어머니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는 자백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게 될 최소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입니다. 저희가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즉시 당신의 인생과 경력은 끝장날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소리칠 기력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부둥켜 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 담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10억짜리 별장이 이제는 아들의 자유와 맞바꿔야 할 대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제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공식적인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해결하러 왔습니다. 서연 씨는 형사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민준 씨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지금부터 3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횡령한 원금 10억 원 전액과 그동안의 무단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은행 예금이자까지 모두 서연 씨의 계좌로 반환하십시오. 3일, 빚을 갚는 채무자가 될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그뿐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저희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고 그때는 어떠한 합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민준 씨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놓고 제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얘야, 이 늙은 어미를 봐서라도 내 남편을 봐서라도 제발 이러지 말아다오. 내가 민준이 시켜서 집 팔게, 돈 다 갚을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다오. 민준 씨는 잿빛 얼굴로 조금의 평정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갚을게. 집 팔아서 다 갚을게. 서연아,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저는
그들의 애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본 뒤 최 변호사와 함께 몸을 돌렸습니다. 할 말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끝났고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문이 제 등 뒤로 닫혔고 저는 그들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에서는 절망에 빠진 민준 씨와 바닥에 주저앉아 비통하게 울부짖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 변호사와 함께 돌아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진짜 통곡이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별장이 다 뭐냐? 엄마는 집 필요 없다. 네가 감옥 가는 건 못 본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다리를 붙잡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아들을 막다른 길로 몰았다는 후회에 가슴을 쳤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남이라고 한 거. 내가 다 잘못했다. 넌 내 딸이다. 그 돈 다 갚을게. 집 팔아서 갚을 테니 제발 민준이 고소하지만 말아다오. 시어머니의 울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부와 권력을 과시하던 두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집안의 기둥이고 효자라고 자부하던 민준 씨는 이제 잿빛 얼굴로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머리를 감싸준 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마. 저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오직 경멸과 실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 사과는 단 1원의 가치도 없어요. 민준 씨에게는 제게 진실을 말하고 사과하고 당당하게 돈을 돌려줄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래 빼돌리는 것과 오만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모욕하고 남이라고 부르며 제 재산이 이 집안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죠. 두 분의 후회가 민준 씨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을 때만 나온 것이라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공포일 뿐입니다. 3일. 민준 씨, 그 안에 해결하세요. 더 이상 거짓된 애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완전히 몸을 돌려 최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차단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장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제 휴대전화는 차단된 번호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 시동생이 번갈아가며 애원하고 약속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최 변호사가 처리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서류와 결정권을 위임했고 그들과의 모든 감정적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을 친정 어머니와 대화하며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착하고 강인한 모습에 한결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딸아, 정말 잘했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라. 탐욕의 대가는 그들이 치러야지. 저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새로 산 별장을 급하게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겠죠. 배신의 돈으로 산 그 별장이 이제는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더디지만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며 전문성과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일에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전에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서연 씨,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민준 씨가 원금 10억 원과 발생이자 전액을 완납했습니다. 총액이 서연 씨 개인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10억 원, 제 독립의 상징이자 개인 재산이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마련했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님은 별장을 다른 투자자에게 즉시 되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압박과 형사소송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는 민준 씨의 횡령 행위가 초래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상당한 재정적 타격일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손실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자만심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의 자유와 제 재산을 걸고 도박을 했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은 것입니다.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즉시 최 변호사에게 이혼 절차를 가장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었고 더 이상 분할할 공동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옛날 집은 이미 어머니 명의로 이전됨.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실수와 맹목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민준 씨나 그의 가족과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들은 제 옛집에서 나와 시어머니가 살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의 빚과 수치심을 안고서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정의를 되찾고 재산을 지켰으며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상처 없이 잘못된 과거에서 단호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손에 든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짊어질 것도 속을까 두려워할 것도 누구의 억압을 견딜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되찾은 10억 원과 남은 제 모든 저축을 합쳐 문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툼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서류철을 열자 그 안에는 새로운 집의 설계도가 들어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2층 집, 자연 채광이 가득하고 넓은 정원과 조용한 서재가 있는 집. 그것은 저와 어머니가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머니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새 집이에요. 엄마, 제가 그 10억 원에 제 저축을 더해서 조용한 동네의 땅을 사고 건축가에게 특별히 설계를 의뢰했어요. 이제 집을 지을 계획인데 엄마와 함께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설계도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엄마, 민준 씨도 없고 어떤 속박도 탐욕도 없는 곳, 자주적인 집,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남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졌어요. 이제는 저 자신과 엄마를 위해 짊어질 때예요. 저는 교훈을 얻었어요. 10억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독립의 가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다시는 무시당하거나 속지 않는 미래를 만들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너와 함께 이 집을 지을게. 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저는 푸른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설계도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의존도 맹목적인 희생도 없는 삶. 자만연 그러고 갔어. 자만 청소. 저는 계속해서 제 경력을 발전시키고 저를 사랑해주는 어머니 곁에서 단순하지만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5년을 잃었지만 제 삶의 완전한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 독립적인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